죽느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도모와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네. 물론 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뭐 인사청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하는 건데 이번 인사청문회 일주일을 바라보는 윤태권 실장은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조각 인사가 쭉 났을 때 상당히 괜찮다. 좀, 라인업이 예. 실용적이고 뭐 방금 정규재 주필도 이야기했지만 이념적이지 않고. 예. 근데 이분들의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 거 보니까 전 정부나 전전 정부 때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흠결과 뭐 크게 다르지 않구나. 뭐 훨씬 더 심하다가 아니라 그냥 비슷비슷하구나. 네. 그런 느낌은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조금 뭐 심하다고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총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대 정부에서 인사 때문에 곤혹을 겪었던 거는 그 사람 개인의 흠결 때문이 아닙니다. 버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야. 라는 것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명 한 명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낙마하는 거는 단기간에는 조금 뭐 또 뭐 이게 욕도 먹고 하지만 그게 오래 안 가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싫다는데 이 사람을 버티는 거지? 뭐가 있나? 라고 하면은 길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버티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되게 불행한 일인데 군에서 사건이라는 게 없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왜 사단장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지? 일을 키우지? 사단장 수사하는 걸 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왜 그렇죠. 뭐 대통령까지. 수사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뭐 사단장 인사 조치를 형사처벌은 안 받더라도 인사 조치를 당한다든지 한직으로 간다든지 옷을 벗는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러지? 라고 해서 이까지 온 거잖아요. 뭐가 있나? 그렇죠. 왜 화내지? 이런 최상병의 이제 불행한 사건 사고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 일 가지고 이까지 온 거잖아요. 늘 인사라는 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문제 있는 예전에도 장관은 그냥 빼주면 되는데 그거 그렇죠. 안 빼고 버티다가 결국 밀려서 빼면서 왜 저 사람한테 그렇죠. 이렇게 뭐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정의당에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자, 진보 정부 때 이제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꼭 이제 낙마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우군이 반대하니까 정권에서 그리고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 부담이 있지 없겠죠. 않습니까? 제가 이제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있는데 예. 보수 정부 때는 보수 언론마저도 이건 안 된다. 그럼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되고 진보 정부 때는 진보 언론마저도 그렇겠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넘어가고 있는데 뭐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관행이 깨졌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강선우, 이진숙 이 개인의 흠결보다는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고 또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태권의 데스노트에 누구 이름 적혀 있습니까? 아니 뭐 저의 데스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시각에서 보면 강선우 후보자하고 이준숙 후보자 두 사람을 그런 것 타겟하는 같아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약간 지난 이 김민석 총리 때 학습 효과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민석 총리의 흠결이 제가 봐도 꽤 보였어요. 그럼 이게 낙마를 시키기가 어렵다면은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좀 여당을 위축시키고 자기들은 이게 뭔가 모멘텀을 잡는 걸로 가야 되는데 전부인 나와라. 그거 매달리다가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우리가 총기 난사식으로 총도 몇 자루 없는데 하나가 안 되겠고 이게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죠. 아니 일단은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자는 수요일인데 이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문회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겠다. 네, 그러겠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그런 취지인데 이거 청문회 소명 듣고 이게 원론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진짜 청문회 듣고 뭐가 더 진짜 나오면 그러겠죠. 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니면? 뺄 수도 있고 이제 그 당사자들이 뭐 잘 버티고 흔히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방은 없었다. 뭐 지리한 공방망호가 뭐 이러면은 대강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혹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서 지금 여론의 평가는 좋잖아요.
네. 나쁘지 않. 보수 진영에서도 좋게 나오거든요. 네. 이 좋은 평가, 좋은 흐름 이게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될 수 말씀드린 게 이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있습니다. 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분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더 약간 갸웃거려지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어떤 경우에 점에서요? 뭐 또 네이버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컨대 하정우 수석 AI 수석은 예. 뭐 누가 봐도 그럼 뭐 네이버 아니라면 카카오면 어떠냐 그 전문가니까.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AI 예.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가 그다음 이제 한동숙 중기벤처부 장관 네. 후보자가 그래 뭐 네이버에서 왔네. 그러니까 이 하정우라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네이버라는 느낌보다는 AI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숙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이네 했는데 또 네이버네?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다는 거죠. 이 두 사람 다 이제 판교 네이버 예. 쪽에 있었으니까 그럼 성남?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성남에 있으니까 그게 뭐 꼭 나쁘게가 아니라 예. 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시장 시절에 아무래도 네이버가 눈이 많이 가고 좀 파악이 잘 돼 있나 보다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문화체육 관광인데 되게 이제 문화나 체육 쪽에서 장관을 맡았는데 네네 관광 그러니까 이게 문화계에서는 그런 반발도 하더라고요. 이게 문화적 소양이 있는 게 아니라 관광의 플랫폼 쪽 만약 돈 앞으로 문화체육 관광 돈으로 본단 말이냐. 근데 그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건 뭐 이 정부에서는 이게 우리 뭐 K 컨텐츠 산업을 폭발적으로 하겠다.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이제 또 네이버냐 이런 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윤태권의 데스노트에 이름 썼어요? 누구? 아니요, 제가 대선 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뭐 어떻게 이렇게 갈 거냐. 근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자는 이게 뭐 좋은 건 아닌데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지금 납작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가타부터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한테는 구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여가위 위원들 해명 문서를 보냈다고. 그렇죠. 그건 뭐 어찌 보면 개인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 그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좋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메신저를 지금 또 공격해요? 그럼 뭐 보좌진들이 뭐 좋지 않은 뭐 법적 조치를 뭐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을 했던데 아니 그게 허위면 기자를 상대하지 왜 그 전 보좌진들을 뭐 어떻게 저떻게 한단 말이냐. 그게 또 여가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는 아무래도 좀 약자를 보듬는 그렇죠. 그런 부처의 특성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바가 있을 것. 이것도 그냥 원론적 언급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마음속에 원론적 언급인데 말이 이제 다르고 다르니까 뭐 잘 해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안 좋으면은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 정부에서 보면은 약간 늘 보면 좀 진보적인 포지션. 맞아요. 이게 뭐 전략적 역할 분담인지 모르겠는데 늘 각종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진보적인 포지션을 지키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저는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공교로운 건 진성준, 강선우 두 분 지역구가 이제 붙어 있네. 네, 그죠. 강서, 갑을. 네, 그 한정혜 의원까지 갑을병 이렇게 돼 있죠. 옆 지역구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정규재 앞서 저희가 인터뷰했지만 정규재 주필하고 조갑재 대표 이 두 사람을 대표적인 보수 인사거든요. 그렇죠. 공통점은 대표적인 정통 보수 인사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탄핵을 강하게 찬성했던 두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만나고 이번에도 만났어요. 대통령 돼서도. 어떤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의 보수 스피커 활용법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썼던데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두 사람이 뭐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두 분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각각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 전향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렇죠. 이게 소신과 이건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정도 보수 인사죠. 네,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부분은 잘했고 뭐 앞으로 뭐 한미 관계 이런 거는 이러면 안 되고 뭐 그런 걸 계속 자기 걸 지키고 있는 분이니까 뭐 큰 부담이 없을 것이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분들 만나서 쓴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예. 양쪽 다 만나기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데 세상에 조갑재 정규재식이나 되는 분들이 가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럴 수도 없고 또 이 대통령 입장에선 분위기 안 좋을 때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또 막 강한 이야기하면은 그거 감당하기도 어렵고 한데 아직까지는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재밌게 본 게 두 분이 다 이 조갑재 대표하고 저 뭐 그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 이제 고향의 대선배들 부산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오 이거 왠지 느낌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내년 여권에서 제일 중요한 데잖아요. 지방선거. 여권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TK는 좀 그렇지만은 PK 쪽은 충분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뭐 거기하고도 크게 본다면은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런 만남했다는 것 자체는 공식 만남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행사니까 뭐 이제 비공식 오찬이고 오찬 사실을 알려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대화 내용들에 다 이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니,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오프 더 레코드 안 그런 건데 대통령 행사라는 게 사전에 공지하는 게 있고 마친 다음에 오늘 이런 걸 했습니다라는 게 있고 마친 이후에도 확인 안 해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행사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마친 다음에 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한 거니까 뭐 오프 더 레코드는 그 만난 분들끼리의 약속이지 이제 공개적인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그 정규재 주필 말 맞다나 뭐 이 정도 되는 분들이면은 뭐 이까지는 뭐 다음은 뭐 이런 게 있고 또 모르죠 조갑재 주필 같은 분은 나중에 그것도 이제 글로 쓰실 수도 있고 많이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혹시 뭔가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보여주고 싶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시장에? 보수와 대화가 되는 보수의 쓴소리를 듣는 대통령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평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하시는 거죠, 윤 실장도. 그렇죠. 그 뭐 이분들을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람 이름 모를 일이지만은 뭐 장관을 시키겠습니까? 뭐 대통령실에 수석을 시키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보 스피커랑 만나서 밥 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윤 대통령도 보십시오. 문 전 대통령도 없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이렇게 했때는 뭐 진중권, 김경률 그 많이 만나고 뭐 집에도 가고 그랬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알려졌잖아요. 후보 때는. 그렇죠. 그때는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돼서 안 해서 문제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볼게요. 저 윤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요. 그런데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이제 사법 리스크하고 뭐 검찰 개혁이 한 뭉뚱그려서 보자면은 사법 리스크는 일단은 저 임기 중에는 근데 이런 거지 없어진 않습니까? 거잖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에 중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야당은 반발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대통령이 이 재판 저 재판 단일한 말이냐 이래야지. 근데 뭐 지금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아예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약간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대통령 임기 후에도 대통령 되기 전에 직무 수행 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완전 없애버린다. 그건 좀 다른 얘기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 이건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나오는 게 그 뭐죠? 그 조작 기소 TF인가? 아 맞아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을 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김용
이분은 정진상. 1심에서 유죄 받았죠. 예. 그럼 2심, 단심 이렇게 남았고 정진상 이렇게 재판 받고 있는데 예. 이게 결국 뭐 이 대통령을 겨냥한 거다. 뭐 이렇게들 보지만은 이 이화영이라는 김용 이 두 분은 개인이 직접 뭐 돈을 얼마 받은 거 이런 걸로는 딱딱딱 이렇게 예, 예. 유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유죄를 받았거나. 근데 또 이분들은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고 그리고 이게 뭐 쌍방울에서 받건 뭐 대장동에서 받건 간에 그 당시에 이재명의 뒷배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화영 같은 분이 아 나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면 재심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 경찰이 우리 집에서부터 CCTV를 달고 나를 막 뒤를 밟아가지고 단속을 한 거야. 그럼 이게 죄가 있긴 있지만은 저놈들이 나를 엮으려고 한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뭐 기스를 내려고 하는 건가? 아하. 그럼 그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이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검찰이 저희가 이화영 기소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한번 이재명 때려잡아 보려고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치면은 국민들이 아 역시 그렇구나. 이 억울한 이화영이 이렇게 됐구나로 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게 있고 또 이제 엮이는 것이 결국 이제 검찰에 대한 문제로 해서 이제 검찰을 없애야 되고 뭐 이제 기소청으로 하고 뭐 이런 그래 그 여당 지지자들은 좋아하시죠. 좋아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됐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실에도 이야기한 게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라는 건 진보적 법조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여권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안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한테서. 예. 결국은 이게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고. 너무 무리해서 밀어붙이면. 네,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여권 내에서도 이게 강경파 온건파가 있을 거예요. 온건파들은 조심조심 가야 될 문제입니다. 강경파들은 이거는 지금 야당도 질이 멸렬하고 지지율도 높을 때 예. 횃불도 당김에 빼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겠죠. 아마도.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보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요거 이제 대국민 사죄문 요거를 당원 당규에 수록하겠다. 이러니까 장동혁 의원 언제까지 사과할 거냐? 나경원 의원 사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랬더니 윤희숙 혁신위원장 사과와 반성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다. 이 사과를 가지고도 논쟁이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 그 제가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예. 뭐 사과를 제대로 했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 경선 나왔을 때가 그때가 그 언제입니까? 2021년. 2021년인데 예. 2017년 그 탄핵에 대한 거를 거의 그때서야 매듭을 확 풀었다 그런 느낌이 있는 4년 거잖아요. 전부터. 근데 예. 이분들은 이제 지금 6개월, 7개월 예. 그리고 탄핵 그 파면으로 치면 한 3개월인데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사과를 제대로 안 했는데 자기들이 했다 그러고 이게 뭐 일본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것이 예. 그리고 또 5.18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 더 심할 수도 있죠. 5.18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확 풀은 건데 보수 진영이 원죄가 없는데 한 2010년 뒤로부터 가가지고 뭐 북한군이 뭐 있었네 뭐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막 자기들이 자기 무덤을 파잖아요. 예. 그리고 앞서서 사과를 강하게 한 분들이 우리 사과 충분하게 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사과 안 하고 예. 했던 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뭐 자기들은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은 탄핵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예. 그 워딩을 제가 하나하나 지금 갖고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제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뭐 집회에 올라가지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뭐 그 재보선 당시에 대통령 파면 직전에 했던 이야기 다 있는데 뭘 사과를 했다고. 아니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언제까지 사과하냐 반발 국힘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었나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 간극 당사자들 했다고 그러는데 유권자들은 언제라고 말하는 그 간극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긴 거예요? 뭐 되게 복합적인데 예.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앵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뭐 윤 대통령 좋아하는 국힘의 옛날 친윤이라 불렸던 사람들도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예. 화석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예. 되게 상징적인 몇 분이 어.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 내가 불출마 예. 지금 의원직 사퇴하는 건 우리 의석도 작고 하니까 그 무리하고 예. 자숙하고 불출마를 하고 예. 후진들한테 열어주겠다. 다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 편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가 없어. 예.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어떤 뭐 그 여전히 친윤 스피커라고 하는 분들이 뭐 니들은 자신 있어 다 죽을 거야 뭐 한동훈도 뭐 엮일 거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뭐 원죄 의식, 공범 의식. 윤 대통령을 저기 하면은 내가 옛날에 아이고 잘합니다. 김건희 여사 무슨 죄가 있냐라고 했던 나. 예. 계엄 그 해제하는 날 국회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던 나. 예. 국회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도로 나왔던 나. 그리고 그때 이제 막 겨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예. 아 이거 기각되는가 싶어가지고 한남동에 가서 서 있었던 나. 지난 대선 때 한덕수다라고 했던 나. 예. 아 이게 나까지 오는 거 아니야? 뒷골이 땡기니까 버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뭐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부터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나는 반성하고 해야지 내가 사는 거지. 예. 이거 다 같이 아무도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 죽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 죽으려면 인적 쇄신인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얘기해 보죠. 네네. 인적 쇄신을 가는 거로. 왜냐면 그때까지도 결론이 안 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음 주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